我认为我会赢的。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1년이 넘게 진행되었던 미중 무역전쟁이 곧 끝날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무역대표단이 5월 8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과 구조적인 부분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으며 무역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한 협상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현안에서는 양국이 서로 합의했지만 보복 관세에 대해 즉시 폐지를 원하는 중국 쪽과 협정을 이행하도록 만드는 수단으로서 보복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 쪽의 의견이 합의를 찾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3차 보복 관세인 2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즉각 철회하고 1, 2차 보복 관세는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방법으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양측이 다음 주에 합의안을 발표할 수 있다면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 거수칭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자 인민은행 당서기는 12건의 금융개방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역전쟁의 종전을 바라는 중국이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때마다 미국에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은행과 보험업의 대외 개방 확대는 중국의 경제와 금융 자체의 발전의 수요에 따른 것이며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최근 중국의 개혁 개방 확대 조치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합니다. 무역전쟁 초기에 자신감 있던 중국의 그 모습들은 지금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입니다. 오늘은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국은 결국 미국에게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몇 년 전 우리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후에 중국의 한 고위 공무원이 한국을 찾아와 공개적으로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야 되겠냐? 너희가 사드를 배치하면 당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그런데 왜 중국은 소국이 대국에 대항을 하면 안 된다면서 중국보다 대국인 미국에 대항을 하는 걸까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혹시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걸까요? 아니면 개혁개방 이후 지난 40년 동안의 경제 발전에 취해서 미국과 자신들의 위치를 잊은 걸까요? 중국이 요즘처럼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을 지원하고 자유무역 시대에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자본을 축적한 후 WTO에 반하는 불법 보조금으로 산업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WTO 가입 전후를 비교해보면 성장률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자유무역 시대에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중국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수혜는 최대로 받고 규칙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덩샤오핑은 개혁 개방을 하면서도 도광 양회를 2050년 정도까지 유지하라고 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분발 유의를 외치면서 적극적으로 중국의 국익과 주권을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며 강한 중국과 중국몽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에게 도전해오는 국가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1980년대 미국과 군사 경쟁을 하던 소련과 경제적으로 도전해왔던 일본, 독일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미국에 패배하게 된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중국의 잘못된 전략입니다. 당초 중국은 무역에서 경제적 이익을 양보하고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이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양보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마음대로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무역 방면의 이익뿐만 아니라 기술 탈취 문제, 티벳,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등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미국은 자유와 인권의 바탕 위에서 세워진 국가입니다. 시작부터 영국에서 탄압받던 청교도가 이민 와서 세운 국가이며
독립전쟁과 심각한 흑백 갈등을 신겹게 뛰어넘고 통합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경제적 이익을 보자고 국가의 근본인 자유와 인권을 타협의 대상으로 볼 가능성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중국은 미소냉정 시기에 공산주의 이념으로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 이해 집단 간 차이, 도농 간의 갈등 등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이념의 시대가 끝나고 천안문 사태와 같은 민주 자유화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이를 억누르기 위해 중화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결합한 애국민족주의를 내세워 공산당의 통치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인민들은 강한 중국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기에 미국의 압박에 쉽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도강양회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아직은 더 참을 때라며 인민들을 달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강대강으로 부딪히면 중국은 종합국력에서 도저히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데 너무 일찍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국가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입니다. 중국은 금융개혁을 추진하면서 자유주의 경제를 주장하는 리커창 총리와 시 주석의 경제창모인 유허의 개혁체제가 부딪혔고 결국 2017년 10월 제19차 당대회에서 유허의 구조개혁적으로 기울면서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시장경제 국가에서 중국의 이러한 결정을 방관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구조에서는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보조금으로 기업들을 지원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유지시켜주니까 타 국가의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무역에 대해 세계적으로 불만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미국 편에 서는 것입니다. 현재 증시에 상장도 안 된 화웨이가 중국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5G 산업에서 결코 선두에 나설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셋째, 미국의 철저한 준비입니다. 미국은 주도 면밀하게 중국의 약점을 연구했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최고의 공격 방법을 고안했으며 그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책임자 또한 적절한 인물로 배치했습니다. 이번 무역 협상의 미국 대표 선수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1947년에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으며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의 차석 대표를 지내며 수십 개의 무역 협상을 맡았습니다. 이때 일본제 철강과 반도체, 자동차, 오토바이에 대해 슈퍼 301조를 통해 대응함으로써 일본 제조업에 큰 타격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1985년에 퇴직한 이후 국제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무려 30년 동안 미국 기업들을 대표해서 수많은 해외 법률 분쟁을 처리했습니다. 국제법과 미국 통상법에 매우 정통하고 일본을 잡았던 경험도 있는 그야말로 무역협상의 신 혹은 무역협상의 시조새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1962년 12월 뉴욕주 뉴욕시에서 출생했으며 예일대학교 졸업 후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미국 재무장관에 기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가 특별한 건 아버지인 로버트 E. 무누신 역시 골드만삭스에서 일했었다는 것입니다. 즉 대를 이은 금융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태인입니다. 무역협상에 재무장관이 참여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번 무역협상의 본 목적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무역적자로 일단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서 직접 재산권 보호를 받아내고 더 나아가 금융 개방을 하게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즉 무역으로 이익을 보기 힘드니까 금융으로 유출된 달러를 다시 벌어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998년 IMF와 협상할 때
그들이 내건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 역시 바로 금융 개방이었습니다. 상인의 서양 문화와 농부의 동양 문화가 금융에서 붙는다면 지금의 중국은 결코 미국의 빠른 계산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44조 달러에 달하는 자국 금융시장을 추가 개방하겠다면서 미국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과연 미국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인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미중 환율을 보면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로 위안화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포탄을 맞아 약화된 수출 경쟁력을 올리려고 중국 외환 당국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직은 환율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무역 협상이 타결된 후에는 위안화의 점진적인 절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수출을 약화시키는 데는 그것이 바로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프라자 합의를 통해 엔화를 절상한 후에 일본이 걸었던 길을 생각해 보면 중국의 끝이 어떨지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넷째, 올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존재하는 실력의 차이입니다. 중국이 이번 무역전쟁에서 가장 크게 오판한 것이 바로 자신들은 과대평가, 미국은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작년 7월 미국이 처음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을 때 중국은 성실한 자세로 협상을 시작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가진 카드로는 결코 미국을 이길 수 없음에도 중국은 정확한 사례 분별을 하지 못하고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약 5천억 달러이기에 미국은 최대 5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출품의 관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약 1,300억 달러 정도라서 그 이상의 금액으로는 미국에 대한 보복이 불가능합니다. 중국에게 남은 단 한 가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중국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그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중국 말고도 동남아시아나 멕시코 등에서 중국보다 싸지는 못해도 중국만큼 저렴한 제품을 찾을 수 있는 데 반하여 미국산 콩 등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의 물가가 위안화 가치 하락과 맞물리면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중국이 가진 미국의 막대한 양의 미국 국채 때문에 미국이 결정타를 나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미 동맹국들은 언제나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해 대기 중이라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한다고 해서 큰 영향이 없습니다. 미국은 윤전기에서 필요한 달러를 그만큼 찍어내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피해는 언제나처럼 미국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동 부담할 것입니다. 다섯째, 미국의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미국은 중국 경제가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할 초입에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압박을 가함으로써 중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2018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6.6%로 주저앉았고 2019년 GDP는 6.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6% 이하로 떨어진다면 실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성장이 이렇게 둔화되는데 반해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투입되었던 4조 위안의 경기부양 자금 중 많은 금액이 실물 경제보다 부동산이나 금융으로 유입되어 거품을 키우고 아직까지 악성 부채로 남아있는 것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1월 2월 산업 생산 증가율이 5.3%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5.6%에 미치지 못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로 10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특히 자동차 생산이 15.1% 급감했고 직접 회로와 스마트폰 역시 크게 줄었습니다. 중국에서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실적 하락, 삼성전기의 MLCC 판매 둔화 등의 문제는 모두 중국 경기 하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미국의 고위 관리자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훌륭한 거래가 아니라면 중국과 합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미국 입장에서 훌륭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다 온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